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영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런던 대학교 국제행정학 석사과정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꺼낸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의 전자정부 혁신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요. 저는 제임스 해링턴, 옥스퍼드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시는 아버지를 둔 25살 대학원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은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건 주로 일본에 국한된 것이었죠. 교수님은 한국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민원 서비스 이용률이 90%를 넘고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이 유럽보다 2배나 효율적이라는 통계도 보여주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동기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만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과연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이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있던 제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를 만드는 나라, 어쩌면 K-팝의 나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제 일본에 대한 동경은 학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BC 다큐멘터리 PD인 어머니가 일본 특집을 만들 때 함께 도쿄를 방문했었죠. 그때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로봇 카페, 신칸센의 정확한 운행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과 세련된 패션, 정돈된 거리까지. 제 머릿속에 일본은 미래의 나라로 각인되었어요. 일본은 아시아의 기적이자 미래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다큐멘터리에 나온 이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도 일본 문화를 찾아 읽고 일본어를 조금씩 배우기도 했죠. 친구들에게도 일본의 첨단 기술에 대해 자랑하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본 전문가가 된 것처럼요. 그런데 2년 후 다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도쿄의 뒷면에는 여전히 팩스와 종이 서류, 도장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들려고 2시간 넘게 종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앞에 두고도 모든 정보를 수기로 기록했고 관공서마다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했죠. 이게 첨단 국가의 모습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로봇 레스토랑과 신칸센은 일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정과 국민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아날로그적이었죠. 겉은 첨단, 속은 낙후라는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아시아는 표면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서구보다 뒤처져 있다는 편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일본인 유학생 켄지를 만났습니다. 켄지에게 일본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던졌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을 중요시해요. 디지털화가 늦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가치죠. 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불편함과 비효율이 지켜야 할 가치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교수님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지수가 세계 1위라는 점, 모바일 민원 서비스 이용률이 90%를 넘는다는 점, 전자서명 시스템이 유럽보다 2배나 효율적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통계,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85%를 넘는다는 사실까지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디지털 행정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니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듯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곤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였으니까요. 교수님, 실제로 한국 국민들이 일상에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통계상으로만 좋게 보이는 건 아닌가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주 세미나에서 한국인 유학생 윤지원 씨가 실제 경험을 공유해 줄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 디지털 혁신 정책, IT 인프라에 관한 논문들을 읽었죠. 숫자와 통계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을까? 논문 속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자랑스러운 옥스퍼드 교수의 아들로 영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중심은 언제나 서구였고 아시아는 서구를 따라가는 추격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영국이나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 세계관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아시아 국가가 서구보다 앞서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 의문을 안고 저는 다음 주 세미나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윤지원을 만나게 될 그 시간을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동양인 여학생 한 명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윤지원이었죠. 윤지원은 한국에서 3년간 행정부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몇 광년은 앞서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요. 이 말에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켄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지원은 계속해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10분 만에 끝나는 홈택스 시스템, 민원 서류를 모바일로 발급받는 정부24 앱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모바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시스템이 10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막 논의하기 시작한 디지털 혁신을 한국은 이미 완성해 실행 중이었던 겁니다. 윤지원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정말 모든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가요? 노인이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디지털 격차는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윤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은 디지털 포용성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주민센터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도 있어요. 제 할머니도 80세인데 정부 24앱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저에게 보내주실 정도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이 50%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80대 노인도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니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윤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지원은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캠퍼스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윤지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실제로 정부24 앱과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눈앞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공문서가 발급되는 모습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고백하자 윤지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서구 사람들이 그래요. 아시아는 늘 서구를 따라가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분야에서는 이미 역전이 일어났어요. 유럽이 오히려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서구 중심적 시각을 윤지원이 정확히 짚어낸 거였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지원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버지와의 화상통화에서 이 주제를 꺼냈어요. 옥스퍼드 국제정치학 교수인 아버지는 항상 제 학문적 호기심을 지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다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디지털 효율성만이 국가 발전의 척도는 아니란다, 제임스. 지나친 디지털화는 국가 통제와 감시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국민이 불편한 게 과연 좋은 행정일까요? 한국은 디지털화로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하루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10분이면 끝난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상화하지 마라.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단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지적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논문과 발표, 윤지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봐야 했습니다. 아버지,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직접 경험이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지. 다녀와서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윤지원은 기꺼이 서울 안내를 자원해 주었어요. 한편 켄지에게도 제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 혹시 같이 가도 될까? 켄지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일본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6월 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방학까지 남은 2달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기초를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었죠.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 정책에 관한 학술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한국의 디지털화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였다는 점이었어요. 법과 제도, 교육, 인프라가 모두 함께 변화했다는 거죠. 이런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모바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으로 신원 확인을 마쳤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 10분 만에 끝났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며 윤지원이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울 생활을 경험하면 더 놀라실 거예요. 윤지원의 말대로였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마쳤고 객실키는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았어요. 짐을 풀고 윤지원과 함께 시내로 나가서 처음 방문한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정부24 앱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윤지원의 안내로 저는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한 정부 서비스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을 하자 임시 신분증이 모바일로 발급되었어요. 이 임시 신분증으로 문서 발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은 마법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서류 한 장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단 5분이면 끝났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효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윤지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원이 말한 대로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스마트시티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IoT 사물 인터넷로 연결되어 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 에너지 관리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통합 관제센터로 모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켄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논의 중인 서비스들이 여기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네. 놀랍다. 윤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우러 오고 있죠. 저녁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QR코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종이 메뉴판도 카드를 건네는 과정도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표면적인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뱅킹 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윤지원이 말한 디지털 포용성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방문 3일째, 윤지원은 저희를 교회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디지털화의 정도가 다를 거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70대 노인들이 모여있는 복지관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디지털 시민이 되는 과정이에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교실 안에는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태블릿을 사용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정부 24앱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읍사무소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다 해결해요. 손자들 도움 없이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노인들에게 독립성과 자존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복지관을 나와 마을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농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태블릿으로 농산물 직거래 앱을 이용하고 계셨어요. 윤지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부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고 있어요.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더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 수 있죠. 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 시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야. 우리나라는 아직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너무 크거든. 윤지원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우선하는 나라예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죠. 그래서 노인들도 디지털 혁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술 발전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을 넘어 그 기술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마을 주변을 더 돌아다녔고 작은 슈퍼마켓에서도 키오스크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윤지원이 말한 디지털 포용성의 실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원이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였어요. 이건 알고 계셨나요? 한국이 이제 일본을 경제적으로도 앞서기 시작했어요. 윤지원은 PPP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총 GDP 성장률도 한국이 훨씬 높았고 특히 디지털 경제 비중은 한국이 일본의 2배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결과예요. 효율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산업이 계속 생겨나니까 경제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이 데이터는 켄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경제의 선두주자라는 인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것 같아.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날의 경험을 일기에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구 중심적 시각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환상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제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임스, 다음 주 세미나에서 내 경험을 발표해보는 게 어떻겠니? 윤지원 씨와 함께 준비해도 좋고. 교수님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윤지원과 함께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디지털 혁신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했어요. 특히 기술과 인간의 관계, 디지털 포용성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은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도 계셨어요.
옥스퍼드에서 오셔서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런던까지 오신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윤지원과 함께 준비한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윤지원은 더 깊이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디지털 효율성과 시민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요? 지나친 데이터 수집이 감시 사회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단순히 기술의 효율성만 강조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버지.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시민단체들의 감시 활동도 활발해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중요한 건 기술과 가치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효율성만을 쫓지 않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인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제임스. 이제 진정한 학자의 시각을 갖추기 시작했어. 아버지의 인정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는데 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 내 발표가 정말 좋았어. 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특히 우리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켄지와 저는 이제 라이벌이 아닌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발전 경로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발표 후 며칠 뒤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국 디지털 공공정책팀에서 인턴을 모집하는데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학생으로서 영국의 디지털 혁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저의 진로도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저의 관심은 이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직업적 열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이후 3개월, 저는 영국 디지털 공공정책팀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영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영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복지관에서 태블릿을 사용하시던 할머니의 사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기술이 가져온 자부심과 독립성이 그분의 얼굴에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처음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시아는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세상을 가장 빠르게 바꾸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기술보다도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열정, 포용성, 사람을 위한 철학이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윤지원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켄지도 일본으로 돌아가 디지털 혁신 관련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3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인턴십 중간에 아버지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디지털 혁신에 대한 내 열정이 대단하구나.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의 디지털 행정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에 지원하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영국과 한국, 일본을 잇는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비전이구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서구와 동양으로 나뉘지 않아.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해야 할 때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빠르기보다는 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스마트폰으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면 서울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있다고. 한국은 그 답을 이미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배울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엘리트 제임스가 일본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팩스와 도장에 의존하는 일본의 현실에 실망했던 그가 한국의 전자정부와 디지털 포용성을 경험하며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일본을 GDP에서 추월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속도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